서론에는 현재 지금 제약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AI 신약 개발의 그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면 정말 제약기업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AI가 좀 필요한지, 그렇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하지만 처음에 슬픈 얘기를 하지만 마무리는 좀 더 행복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제약기업들이나 벤처들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다 합성 신약 바이오 시장이 지금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모달리티, 셀 세라피, 진 세라피, ADC, 프로타 다양하게 이렇게 모달리티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99% 이상이 합성 신약과 바이오 신약이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현재 이 중에서도 지금 합성 신약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계속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임상 아주 잘 아시잖아요. 임상 2, 3상을 하기에는 우리의 국내에서 연구 투자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목표가 해외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과제의 성공화가 바로 한자 라이센싱 아웃으로 잡고 있고요. 2018년 이후부터 바이오 벤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탐색 과제 연구, 지금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1,500개 정도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 이상이 탐색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질환이나 타겟으로 모든 것들이 다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 이게 있으면은 제약사가 원하는 거랑 인공지능 회사가 원하는 게 매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부터 2000년대는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항암 면역 쪽으로 모든 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 언맨 니즈가 있는 뇌질환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전까지는 거의 제약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죠. 되게 폐쇄적인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앞서서 우리 김우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전문 집단하고 협업을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제약회사에서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한 30-40%보다 채 안 되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나머지 60% 이상은 전부 다 상품이죠. 말 그대로 갖고 와서 판공비까지 빼고 나면 5%도 안 남는 그런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또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거의 90% 가까이가 제네릭. 그러다 보니까 약가를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약회사의 현실은 2018년 이후에 바이오벤처가 급성장기를 이루었지만 지금 현재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CDMO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이미 추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가 인하를 위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아주 미비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 바로 이제 해외랑 국내에서의 연구비 투자비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제약사 30개 평균이 비용이 1년에 6조 2천억을 사용하는 반면에 국내 20개 제약사 하나가 아닙니다. 합쳐야지만이 약 1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룬드백이라는 회사를 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32 정도는 회사인데 이 회사마저도 한 3조 정도의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껴서 뭐하나 국내 제약사 멈추지 않는 투자. 제가 보기에 이게 정말 투자 비용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1%도 안 되는 연구 비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내 10대 제약사의 연구 평균비가 약 1,000억 정도 수준이고 저희 회사도 약 1,0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40%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에 들어가 있는 임상 비용 빼고 순수한 신약 개발의 연구에 들어가는 거는 500억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에 매출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일동제약이 2년 연속 영업 적자, 신약 개발 전력을 위해서 1,000억 투자. 말 그대로 연구비를 투자하면 할수록 회사는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리에 있는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재작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영업 적자 흑자로 전환했대요. 13억 정도 흑자거든요. 13억이면 저림상도 못합니다. 요즘에 합성신약 저림상 하는데 약 20에서 25억 정도 들고요.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0억에서 150억 듭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약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일약품 관계자 계시면 이걸 시작한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또 적자에 없겠죠. 예, 드디어 저희 동아 ST 지난주 기사입니다. 예, 무보증 사채를 결정했다는데 예, 정말 이 실화적으로 연구원 와이프가 전화가 와서 오빠 회사 사채 썼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예, 정말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저희 회사도 1,000억 정도의 그 연구 투자비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DA 450 연구비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일상이 90억, 예, 6월 달에 IND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의 임상 3상짜리 국내용이기 때문에 11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저희들이 바이오 시뮬러 3상이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 글로벌 허가 신청하는 과정이 약 260억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1,000억을 뺏게 되면은 현재 지금 파이프라인이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 과제들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제약사의 임상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150억 정도 수준에서 임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성공률이 9.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라이센싱 아웃 하는 것이 국내 제약회사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히트부터 이제 우리가 타겟을 발굴해서 히트를 인비트로에서 약효가 있는 히트를 찾고 동물 평가에서 약효가 있는 그 리드를 찾고 그리고 나서 프리캔디데이트에 있는 전임상 물질을 발굴해서 전임상 과정을 거칩니다. 말 그대로 리드까지 전임상 후보 물질까지 도출하는 과정이 짧게는 4년, 뭐 4, 5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나서 프리클리니컬 단계에서는 약 1.5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 그다음에 임상 단계는 뭐 적응증에 따라서 달리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간은 약 10년 이상인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을 제일 중요하게 일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여기 있는 드럭 리포지셔닝 하는 회사들 빼고는 대부분 다 약효를 개선한다거나 물성을 개선한다거나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히트에서 화물을 만들어서 약효를 보고 이런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전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한 산업을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롱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 연구 비용, 그다음에 성공 확률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비를 조금밖에 투자를 할 수 없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제약회사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아닐까? 아마 여기서 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부터가 지금 아까 5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5년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말 그대로 개발 기간을 3년 안으로 낮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비용이 약 방으로 6천억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화이자, 노바티스, 얀센과 같은 뭐 다양한 회사들이 오늘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가 AI 업체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핫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인실리코 메디신 아까 이름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 46일 동안 1억 8천을 소비해서 후보물질 2개가 발굴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을 때 근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여기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아마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인공지능 회사에서 뽑아내온 데이터가 아니라요.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섬유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임상 1상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는 좀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후반에는 말 그대로 머크, AI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년 넘게 걸리는 신약, AI 3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아 ST나 뭐 대웅제약, 뭐 중에 유한 모든 회사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2000년대 후반에 나왔을 때 컴퓨터 회사인 구글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렇게 신약 개발에 뛰어들면 정말 엄청난 나중에 신약 개발의 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서서 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사례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한 회사가 하나의 인공지능 회사하고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단계별로도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사노피하고 아까 얘기했던 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엑센티아 같은 경우 15개 지금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업프론트비 1,000억을 받았고요. 토탈에는 5조 2천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이렇게 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뭐 다양한 회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도 똑같습니다. 국내 한 저희 동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회사하고 여러 개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회사들과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서의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를 획득을 해야 되잖아요. 2010년 후반에서는 정말 진짜 꿈 같았었어요. 정말 진짜 뭔가 바로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너무나도 컸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단계 전체적인 그림에서 후보물질 도출까지만 봅시다. 이때 필요한 거는 정말 타겟을 정말 선정하는 방법.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겟을 선정하는 어떤 정말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타겟들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단체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펌메드에 알려진 것만 타겟으로 3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약이 되는 타겟이 정해져 있죠. 수많은 타겟들 가지고 당뇨병을 가지고 치료를 했지만 결국 DPP-4 이니비터, SGLT2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어떤 타겟이 정말 제일 좋은지가 우리가 제일 연구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히트 유효물질 중에서 발굴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에서 이런 구조들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주는가가 첫 번째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 후반에는 그 구조를 던져주면 전부 다 약효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4, 5년 동안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는 같이 가져가야 될 그런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회사들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히트 발굴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드 찾아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공지능 국내 회사들하고 제약기업하고 가장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공공 데이터를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얘를 고도화시키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해외에서는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한 회사에서 2억 개, 3억 개, 몇십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동아 2,000개, 유한 3,000개 예를 듭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회사와 그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어떠한 말 그대로 아까 확률을 높이는 몇 퍼센트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AI 기업과 제약회사들이 좀 더 연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타겟의 선정부터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이렇게 돼 있고요.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전임상과 임상 단계의 예측이 제일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단계인데 현재 수준은 우리의 모든 아까 했던 유전자를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걸 갖다가 그 AI에다가 입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은 향후에 점점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다 제약회사에서 필요한 상황은 후보물질 발굴을 하는데 정말 약효를 계산한다거나 그 다음에 약물성을 계산하는데 좀 AI 기업에 많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히트 쪽에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히트를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회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메디시널 케미스트들이 히트를 찾는 데는 되게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연구 기업에서의 가장 큰 긴 단계가 바로 리드오버하는 단계거든요. 그때 제일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제일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성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도움을 받을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저희 동아 ST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회사들, 외국 회사들이나 국내 회사들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는 질병을 좀 타겟을 찾거나 그다음 바이오마크를 예측하는데 좀 활용을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후보물질 도출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 회사들이 국내 제약회사와 제일 협업하기를 원하는 분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겟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챗GPT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재 수준 지금 SK 바이오팜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논문 지금 펀메드나 다른 어떤 퍼블릭에 돼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타겟이 가장 좋은 약효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 그 김상조 교수님이랑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다양한 유전자나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약간은 좀 더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환자 세포주를 기반으로 해서 RNC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어떤 환자의 가장 환자에서 약물을 투여했거나 아니면 어떤 환자에서 어떤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싱글셀 데이터들 요즘에 많이 값도 많이 싸졌고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겟을 찾는 부분을 오히려 환자의 세포주에서 우리가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하고 제약 회사하고 우리가 뭔가 어떤 과제를 진행할 때 우리가 뭔가 검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요. 어떤 인공지능 회사들은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카이네이즈에 되게 특화돼 있다. 어떤 회사들은 GPCR에 되게 특화돼 있다. 우리는 타겟은 구분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회사들마다 모델들도 다양하게 다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그 타겟이 있으면 현재 우리는 퍼스트 클랜스 하지 않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특허들에 나와 있는 데는 구조랑 약효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그 화합물들을 넣어서 정말 그 결과들이 콜레이션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좀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타겟을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는 한번 검증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후보물질 도출하는데 그 모델에 계속 이렇게 사용하면 효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지금 AI에 대한 빅데이터에서 우리들한테 화합물 구조를 예측을 해줍니다. 그 결과들에 설계된 구조들을 심지어 요즘에 합성품까지 예측을 해주죠. 그렇게 화합물을 만들어서 뭐 구매를 하거나 만들어서 화합물에 1차 그 엔자임 어셀을 하고 2차 셀러 어셀을 합니다. 결국은 이 SLR 그 스트럭처 액티비티 릴레이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를 하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합니다. 여기에 히트가 도출되는 그 모델에서 오히려 제대로 워킹해서 후보물질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치료제 우리 개발할 때 예전에 뭐 DVD 마우스, OBOB 마우스, GDF 어떤 모델에 따라서 그 타겟에 따라서 약효가 달리 나옵니다. 즉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타겟에 맞는 어떤 질환 모델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물평가에도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이 제가 오늘 메인으로 얘기하고 싶은 장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약효, 흡수, 독성만 없으면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약회사하고 인공지능 회사는 약간의 서로가 이해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정말 인공지능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이런 그 약효의 부분에도 다양한 어떤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 그 다음에 DMPK, 수많은 어떤 허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제약회사의, 그 인공지능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제약회사가 인공지능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회사도 제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조를 던져주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약을 개발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구조가 나왔는데 정말 황당한 구조를 던져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즉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모든 걸 오늘 이 자리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의 로고피나 PSA 값, 그다음에 뭐 솔리빌리티, 뭐 SAR, 뭐 CYP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브레인에 통과되는 물질을 만들고 싶으면 예측된 구조들을 갖다가 바탕을 봤을 때 컴퓨터에 넣으면 토탈 설페이스 A 값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흡수를 잘 되게 하려면 70 이하로 만들어주면 돼요. 디자인을. 그리고 퍼미어빌리티가 되게 안 좋다? 그러면 또 퍼미어빌리티에 맞는 또 낮춰주면 됩니다. 정말서 모든 것들은 다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멜팅 포인트 모든 게 이게 100%가 아닙니다. 일반화입니다. 멜팅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120도 밑으로 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스테빌리티가 되게 안 좋고요. 제자를 만들 때 결정 다행히 변합니다. 하지만 180도가 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솔리빌리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것처럼 pK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pK 값이 10 이상이 되면 흡수가 잘 안 되고 PGP 서브스트레이트 확률이 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서로가 공부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역시 저희 제약회사도 이제는 한 단계를 낮춰서 똑같이 인공지능 회사에서 보여주는 그 데이터들이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략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협업 관계를 좀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물질 후보물 프로세스에서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AI 모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게 AI 모델로 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나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앞으로 한 3년, 4, 5년까지는 아마 전통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AI가 서로가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AI 기업하고 왜 지금 제약사들하고 협업이 좀 이렇게 투자까지 되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전체 정말 뛰어난 모델을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회사마다 한 회사만 진행한다고 보면 데이터 확보가 되게 이렇게 편협해지고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대로 된 좋은 그 모델은 또 그 회사만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EU 멜로디 사업처럼 우리가 똑같이 앉아 K 멜로디라는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공감한 내용이고요. 왜 그러면은 약효를 하지 않고 ADM부터 시작하냐? 뭐 이렇게 유럽 EU 메돌리 때문에 그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ADM에 관련된 퍼미어빌리티나 CYP나 그런 거는 데이터들이 실험도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효 같은 경우에는 실험 프로토콜도 다르고요. 그 데이터 생성된 결과들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ADME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히트 발굴이 아니라 오히려 약물을 최적화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AI 제약에서 우리 국내에서도 전부 다 약효나 그다음에 오히려 드럭 리포징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공공의 약물성을 예측해 주는 모델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제약회사 여기 있는 벤처 그다음에 AI 기업들이 다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정부기관하고 AI하고 그다음 제약사 간의 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들을 한 회사가 모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우리 공공의 데이터 그다음에 연합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모여있는 인공지능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제약회사들이 협업을 해서 그 데이터를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그게 다시 또 학습을 시켜서 고도화를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제약사와 우리 인공지능 회사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우울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도 우리 제약회사 그 빅팜의 0.7%, 0.6%밖에 안 되는 연구비 사용하면서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1,500건 가까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임상 단계에 올라가 있는 화합물의 개수가 2배 정도 증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항암제에 좀 되게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도 현재까지 약 한 50개 정도 빅파마의 라이센싱 아웃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많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비 이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도 가장 도움 많이 받아야 될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 제약회사하고 한번 협업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약바이오가 같이 협업해서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기를 열심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